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5월, 또 이러네. 5월이 아니고 7월입니다. 나 어제 어차피 엊그제도 편집할 거니까 녹화니까 정말 다행이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주의 TV입니다. 7월 16일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편집국장 논설실장을 거치신 박찬수 대기자님이십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 김대중의 국정노트. 오늘 초반부터 확실하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제 밤에 막 정말 시간도 없는데 진짜 힘들게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일단 자, 오늘 그래서 박 대기자님 모시고 또 우리 진행을 도와주실 오마이뉴스의 지킴이, 오마이뉴스의 대기자 대기자는 아니고. 구영식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 기자님, 우리 조성시의 후 좀 미미합니다만은 그래도 예. 이렇게 힘들게 시간 내주셔서 나와주셨으니까 덕담이라도 우리 예.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좀 소개 겸 해주시죠. 예. 한겨레 신문 박찬수입니다. 저는 계속 평생을 이제 팬 기자로만 살았는데, 요즘은 정치는 유튜브가 대세다 보니까 저희 한겨레 신문에서도 지난 4월부터 대선 앞두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도 이제 한 코너를 맡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데, 우리 조성식의 훅,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애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게 해주네. 아유,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지원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 김대중의 국정노트인데요. 정말 이 훌륭한 지도자가 정말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구기자, 그죠? 맞아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또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김대중의 국정노트는 박찬수 대기자께서, 이 김대중의 이제 사실 이제 노트 겸 메모죠. 국정 메모를 입수하셔서 그거를 한겨레에 이제 아주 길게 한 면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아주 진지하게 이제 연재를 했던 그런 글들을 모아서 또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제 낸 책인데, 제가 봐서는 이게 나온 시기가 마치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하고 맞물려서 이 책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정말 필독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또 100일도 지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김대중의 국정노트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들이 도대체 뭘 배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해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비평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나 그 참모들 있잖아요. 네. 뭐 좀 책은 보내셨나요? 따로 보낸 거 없습니다.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당연히 보내야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예. 이미, 사보라고 그래야겠구나. 그리고 이미 서평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저도 인터뷰를 했고, 뭐 해서, 이게 제가 보니까는 뭐, 꽤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만약 이걸 아직도 안 샀다면,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성공 여부를 장담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 정도입니까? 이건 반드시 제가 봐서는 진짜로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되는 그런 텍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민석 총리는 네. 그 책을 봤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예. 지난번 대선 때, 선대위가 구성될 때,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 캠프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강금실 장관께서 제가 먼저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그 첫 회의에 나가면서 이 김대중의 국정노트를 5권 사갖고 와서, 그 당시 이제 김민석, 아마 총괄 선대본부장이었나? 총괄 선대위원장이었나? 뭐 그럴 텐데, 김민석 전략기획위원장한테, 총리한테, 이거 한번 꼭 좀 읽어보고, 많이, 널리 좀 이렇게 돌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달을 했다고. 김민석 총리는 아마 보셨을 것 같고. 그렇겠네요. 대통령실에서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실용주의 노선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또 대선 때도 사실 거기 화두였잖아요. 예.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재명과 노무현을 비교하고, 또 이재명과 김대중을 비교하고 이러는데, 저도 이재명 대통령 이제 책도 읽어보고, 또 대선 때 언행을 쭉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노무현보다는 김대중에 가깝다, 적어도. 응? 그러니까 진보적인 그렇죠. 실용주의, 이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이 책을 꼼꼼히 읽으면서, 정말 참고할 점이 진짜 많겠다. 구기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굉장히 어렵게 지냈고, 그러면서 비주류로 이렇게 정치를 시작해갖고 대통령까지 오른,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국정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는데, 막상 이렇게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인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폭이 넓죠. 폭이 넓게 정치를 하고 이제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 점에서는 진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국정 운영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또 외적인 상황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가 IMF 위기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정말 국난이라고 했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위기 시대가 그때였고,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는데, 사실 지금도 IMF 못지않은 위기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통상 위기가 있고, 거기다 계속 전 세계에서 국지전이 나면서 우리 경제는 어쨌든 수출도 먹고 사는 그런 경제인데 굉장히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고, 그리고 남북 관계는 악화돼 있고, 중국 러시아 관계도 안 좋고, 총체적인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실용주의적인 어떤 정책 접근을 하는 대통령이 탄생했고, 그런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1997년, 98년 DJ 집권 시기하고 흡사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뭐 우리 박찬수 대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념의 상처를 좀 많이 입으신 분 아니겠어요? 사실 희생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인데, 오히려 그거를 딛고서 사실은 오히려 이념을 본인의 실용주의적인 어떤 정책, 인사, 국정운영 이런 걸로 사실은 굉장히 바꿨던 것 같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퇴임 이후에도 보면은 보수와 진보의 길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차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이제 네. 덧붙이자면은 아까 이제 실용주의를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보면 1987년에 이제 민주화된 다음에 권위주의 정권이 YS 정권까지 오다가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보수 정권이 집권하기도 하고 진보 정권이 집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른바 진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DJ,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이죠. 네. 근데 이제까지 보면은 DJ나 노무현은 오히려 진보적인데도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DJ는 물론 다 실용주의적이라는 건 뭐 다 본인이 실용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아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진보의 가치는 본인이 추구했습니다만, 그 진보의 가치라는 게 기존 전통적인 진보하고는 좀 달랐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리버럴, 미국 민주당식 리버럴에 가까운 진보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서는 뭐 이라크 파병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집권 말기에는 한미 FTA도 네. 그 당시 진보 진영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반대했던 거거든요. 한미 FTA도 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박근혜 정부라든가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이념 오리엔티드된 국정 운영을 했죠. 그에 비하면 진보 정권은 항상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이념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그렇죠. 정책 운영을 굉장히 실용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이재명 정부도 그런 좀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네. 전 제일 재밌는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진보가 아니다. 나는 중도 보수다. 네. 이렇게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근데 사람들은 그때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표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 했는데, 당선되기 위해서, 페인트 모션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진짜 알고 보면 본인의 정체성이 진짜로 중도 보수인 듯해요, 실제로 보면. 그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용주의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오히려 저는 대중들한테 선언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조금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우리가 이 책 얘기를 좀 조금만 더 소개를 하면, 김대중의 국정노트,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5년 임기 동안 매일 쓴 일기를 모아서 그 이제 노트식으로 한 게 27권, 27권이 29권입니다. 대학 노트 상당히 두꺼운 대학 노트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입수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이 이걸 썼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았어요. 저도 그렇죠. 뭐 저도 몰랐었는데. 예,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대통령이 누구를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이제 매일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수석 비서관 회의도 있고, 장차관들과의 회의도 있고, 또 외부 전문가들과의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를 할 때마다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걸 이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회의를 하게 되면 대개는 관련 담당 수석실, 그리고 관련 부처에서 이제 말씀 자료라고 해갖고 자료 올린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렇죠. 예. 그럼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대개는 그 말씀 자료를 갖고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랬는데 DJ는 그 말씀 자료를 토대로 해갖고 자기가 직접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쭉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료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날의 회의 주제에 맞게 자신의 생각들을 담아낸 그 내용이 이 노트에 담겨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노트를 보면서 이렇게 항상 회의를 진행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노트는 뭐 자기가 이렇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성과 있게 진행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아마 그 청와대 비서관들 중에서도 아주 가까운 비서관 몇 명만 빼놓고는 이런 게 뭐 27건이 됐는지 그런 것도 잘 몰랐을 거예요. 몰랐는데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시면서 이걸 갖고 나온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아마 이렇게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 관리라는 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 법이 생긴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게 없었으니까 이제 갖고 나오셨다가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호 여사가 이제 보관을 하셨던 거죠. 보관을 하시다가 이호 여사도 돌아가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내부에서 그럼 이 노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쨌든 물론 사적인, 일기와 같은 사적인 기록물이 가지만 한편으로는 국정의 내용을 담은 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기록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본은 국가기록물 관리소로 이렇게 넘기고 네. 한보를 이렇게 사본을 복사해 갖고 김대중 김대중 평화센터가 이제 보관한 겁니다. 제가 작년에 김대중 평화센터에 가서 그 사본을 보고서 기사를 썼던 겁니다. 근데 보면 참 이 책을 보면서도 제가 느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참, 정말 메모광이구나. 정말 제가 봤을 때 역대 대통령 중에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메모를 잘 하셨지만, 저는 김대중 대통령 훨씬 더 그보다 더 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감옥에서 보낸 엽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깨알같이 글씨를 써서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그 기록 문화가 있듯이 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의 기록 문화라고 예.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아마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뭐 책을 읽으면서, 야, 세상 우리가 정말 참 위대한 대통령을 뒀었구나. 각 분야에 걸쳐 정말 해박하고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또 아이러니한 게, 뭐, 책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대목이기도 한데, 본인은 컴퓨터, 뭐, 인터넷에 잘 어두웠다며요. 그런데 그런데, 자판도 잘 못 쳤다는 컴퓨터 잘 못하면서, 우리나라를 이 정보 대국으로, 인터넷 초고속망 깔고, 예. 뭐, 이게 다 DJ 때, 그렇죠. 그때 다 초석을 예. 갖고, 그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진짜 세계적으로, 예. 인터넷 강국이 되는데, 예. 아주 기반이 되게 아닌가. 그러니까 늘 사고가 열려 있고, 그러면서 또 진보적이면서 실용적인. 논란이 된 것도 좀 꽤 있죠. DJ식의 어떤 그런 실용주의 노선, 또는 이 어떤 탈이념적인 이런 것들이 또 때로는, 지지계층에서 뭐 반발도 사고, 뭐 보수층에 또 뭐 그런 극렬한 그런 비난이나 뭐 비판은 뭐 당연히 예상이 됐던 건데, 이제 개혁 노선이나 어떤 진보적인 정책을 두고는 또,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출입했었고, 네.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을 쭉 읽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가가 옛날 기자할 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대통령의 레가시를 좀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처음에 이제 DJ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통일 관련 부처 수장들을 다 보수 인사로 채웁니다. 국정원장 이종찬이 민정당 사무총장 출신이죠. 그리고 통일부 장관 강인덕은 며칠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진짜 강경 보수 인사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는 임동원 씨는 육사 출신으로 역시 여기도 보수 인사죠. 이렇게 쫙 보수 인사를 채우니까 야 이렇게 되면 진짜 남북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수 쪽의 입김에 의해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이 진보 진영 같은 데는 상당히 있었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보수 인사를 썼으면서도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해내고 평양을 방문하고 어쨌든 남북 관계를 한 단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하거든요. DJ 때 사실 동북아 정세가 이른바 그 평화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한 20년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 기틀을 DJ가 마련했는데, 그거 보면, 야, 인사는 이렇게 그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그 진보 진영의 의구심을 받았지만은, DJ는 그냥 실용적으로 인사했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 가치는 항상 견지했고 그것을 놓친 적이 없다. 그게 전 DJ가 굉장히 그 대단한 점이라고 봐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요즘 한참 인사가 나면서 이런저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그냥 실용적으로 어쨌든 능력 위주, 성과 위주로 인사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이 그럼 이렇게 실용주의적으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목표 같은 것들이 그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냐.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DJ는 어쨌든 흔들리지 않았던 거거든요. 집권하는 동안에. 그런 점이 하나 있었던 거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진보 진영의 그 비판을 받았던 게, 이른바 그 정리해고를 도입한 거거든요. 네. 고등의 유연성. 그게 1998년 초에, 그 당시 IMF니까 미국이라든가 IMF가 정리해고 도입 안 하면 돈 안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도입을 했던 건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가 확 재편이 되죠.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흔히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딱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누구나 다 이렇게 회사에 취직할 수 있고 회사에 취직하면은 정년 때까지는 다 이렇게 회사가 먹여 살리고 또 공동체가 이렇게 다 우리 같이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DJ식이 IMF 때 정리해고를 도입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내 운명, 내 삶은 내가 이렇게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각자 도생의 시대로 우리 사회가 확 바뀌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는 DJ가 굉장히 우리 사회를 어떻게 신자유주의적으로 이끌었다라는 비판을 아직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사실은 있죠. 그런 비판화될 지점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해를 하자면은, 그때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IMF를 저렇게 단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겠느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피치모타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에서 전 DJ를 조금 좀 이해하는 그런 편입니다. 아주 뭐 많이 이해하시네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마 청와대 기자 시절, 출입 기자 시절에는 이러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않았습니다. 지금 평가는 뭐 네. 거의 뭐 이제는 신에 가까운가요, 이거? 뭐 당연히 신은 아니죠. 예.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일단 뭐 인사든 국정 운영이든 대체로 전략적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관통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인사를 거기다가 통일부 장관이나 등등에 앉히더라도 예. 자기의 전략을 최소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북관계의 진전도 설사 뭐 강인덕이라고 하는 강경 보수파를 앉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보수파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리고 설득시켜서 남북관계를 이만큼 진전을 시키는 그러니까 결국은 성과를 내는 거죠. 그럼 전략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그런 정도의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인사라든지 이런 것에 그런 정도의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지 조금 심의 의심스러워? 저 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좀 우려가 있다. 말 조심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DJ가 비판받는 지점이 사실은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 사면. 그렇죠. 예, 그것도 빼놓을 수 사면하고 없어요. 제일 사실은. 예, 사실 그건 아직까지는 논란이죠. 사실 예. 여전히 비판이 많고 그때 정의를 바로 세웠으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맞아요. 이렇게 무도한 대통령이 뒤에 또 나올 수 네. 있겠냐는 그런 비판은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데 사실 DJ는 그런 점에서 실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전노를 사면하는 게 왜냐면 DJ는 워낙 보수 진영으로부터 DJ는 정치보복할 거다. 쟤는 워낙 그런 그 강한 의구심에 시달렸거든요. 그런 의구심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IMF 시기에 어쨌든 보수까지 이렇게 끌어안아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뭐 비판의 여지는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첫 번째 악마화의 지도자라면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보수 진영에 의해서 뭐 거의 어마어마하게 사실 악마화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뭐 후보 시절에 엄청나게 악마화 프레임에 많이 시달리긴 했지만 저는 그거에 비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이 시달린 거, 첫단도 시달린 것도. 71년부터 97년, 그렇죠. 30년 가까이를 예. 빨갱이라고, 예. 빨갱이 부정축제자,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저기 대통령병 걸린 환자라고, 예. 아니,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그걸 그렇게 예. 얘기했었으니까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전노 사면분, 음. 그는 이제 그러니까 뭐 화해와 용서, 네? 그게 이제 DJ의 거의 뭐 상징적인 키워드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비판적으로 보자면 뭐
본인이 뭐 1대1로 개인적으로 화해하는 건 좋은데 네. 그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어떤 뭐 정의, 또 뭐 민족 정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게 제대로 그러면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비판을 받곤 하는데 이게 사실은 계속 그 부분은 계속 논쟁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습니다. 뭐 박근혜에 대한 사면 문제도 맞습니다. 비슷한 논란이 예. 있었고 그렇잖아요. 자 이러다 보면 또 이제 나중에는 윤석열에 대한 또 뭐 비슷한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흥분하면서 화를 낼 거라고. 아니, 응? 그러면 전노보다 윤석열은 얼마나 더 나쁜지 또 이제 뭐 이런 논쟁도 벌어질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인 어떤 기본 논리는 같은 거 아니에요. DJ의 어떤 그런 화해와 용서 그걸로 보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이제 전노 사면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고민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게 결국 한국 사회의 역사적 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한 전략적 실수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왜냐하면 그 영화 길 위의 김대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1편의 마지막 장면인가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외국에 있다가 이제 풀려서 와서 가장 먼저 5.18 망월동 묘지를 참배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마 망월동 묘지를 처음으로 참배하는 자리예요. 근데 사실은 5.18과 김대중은 대통령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피해자지만 5.18에 있었던 거기 묘지에 묻힌 사람도 어마어마한 피해자인데 거기 보면 진짜 김대중 대통령이 막 어마어마하게 눈물을 흘려요. 진짜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또 미안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니.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전노 사면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망월동 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는 정치적 측면이 아니고 정치적 측면에서의 뭐 화해 용서의 정치가 아니고 거기 묻혀 있는 내가 외국에 떠돌다가 들어와서 눈물을 흘렸던 저 망월동 묘지의 사람들을 생각했더라면 사실 전노 사면은 없어야 됐고 저는 전노가 계속 죽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감옥에 있었더라면 그것이 주는 역사적 교훈은 용서 사면이 가져오는 효과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긍정적인 의미를 그래도 또 부여하셨더라고요. 전노 사면에 대해서.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 그 차원 좀 써있죠. 아니, 그 차원을 조금만 부연을 해주세요. 그래도 DJ가 그런 결단을 내렸다면 이게 뭐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구기자 지적대로 과연 어떤 득과실, 공과를 따졌을 때, 얻는 것과 잃은 것 따졌을 때, 예. 우리 사회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컸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DJ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DJ는 사실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1960년대 그 국회의원 시절부터 합니다. 왜냐면 1971년에 대선에 출마하잖아요. 그때 출마하기 전에 국회의원일 때 국회 그 회의록, 속기록 같은 걸 보면은 내가 우리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여기 앉아있는 장관들 걱정하지 마시라. 절대 보복 안 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자르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때 DJ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취약한 상태에서 이 정권 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민주주의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치 보복을 해서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그 집권 세력에게 줘야 된다는 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이미 1971년 그 대선 때 발언들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 발언이 사실은 1997년까지 쭉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관된 일관되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꼭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용서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보수 세력이 반격을 가할 수 있는데 이 민주주의를 조금 더 안착시키고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정치 보복하지 말고 보수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거는 꼭 그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 실제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있는데 또 하나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같아요. 이거 이제 전노를 사면하면서 DJ는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 용서하거든요. 맞아요. 박정희 기념관도 사실 9번씩이나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동경 납치 사건도 했었고. 근데도 내가 피해자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박정희 용서했던 건데 전노도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 거 아닌가? 저는 뭐 이건 제가 추론입니다만은 DJ가 1980년에 그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죠. 사형 선고받은 이유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인데 그 내란 음모 사건이 뭐냐면 그 당시 그렇죠. 광주 사태라고 불렀던 거 아닙니까? 광주 폭동을 김대중이 뒤에서 배후 조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게 신군부의 얘기였던 건데 DJ는 사실은
광주민주화운동은 전혀 상관이 없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은 DJ가 구속된 다음에 일어났던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사형을 받고 그렇게 고생을 했던 게 광주민주화운동의 배우로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거기 때문에, 나도 광주민주화운동의 어떻게 보면 제1의 피해자가 아닌가. 이 피해자가 가해자인 전노를 용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성경의 그 어떤 가르침에도 맞고 인간이 이렇게 추구해온 기본적인 가치에도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종교적인 그런 믿음도 있었을 거고. 근데 아까 구 기자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는 DJ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서 그 수많은 그 시민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또 광주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려고 전국적으로 뭐 대학생들 시위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진짜 대학생들이 뭐 구속되고 군대도 가고 또 죽기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그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수많은 피해자들의 컨센서스는 없이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이렇게 딱 용서해 버렸다라는 점들이 여전히 그 남아있고 그것이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용서와 화해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저쪽에서 봤을 때 내란 음모지만 진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은 윤석열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빠른 논의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아마 저는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윤석열 3년 얘기가 이제 나오죠. 시간이 지나면 예, 나오죠. 정치적으로 그게 분명히 나올 예. 텐데 저는 이제 분명히 얘기하는데 진짜로 이 윤석열 이건 진짜 내란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 음모라고 하는 예. 사실은 거기 사실 모함을 입었던 거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명백하게 지금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 사면이 저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면을 추진하는 세력은 박살을 내야죠 뭐. 박살. 아니 박살을 내야죠.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옛날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감정도 아마 그 시절로 돌아가면 비슷할걸요? 완전히 그렇죠. 사실은 거기는 저기는 군사반란, 그 완전 그렇죠. 사형밖에 예. 없어, 사실 더했죠, 군사반란. 더했죠. 거기는 사람을 서른 죽였으니까요. 사람 얼마나 죽였어. 예, 예, 예. 실제로 실행이 된 거잖아요, 네. 사실상.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2028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 총선 때 저는 이게 이슈로 올라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선거운동하면서 당장 윤석열 사면복권을 요구할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른바 친윤 세력들, 그 강경파 그쪽은 그거를 고리로 해서 아마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에 역시 이게 그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거고 그때 이른바 민주진영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